제 이름은 연주입니다. 저는 29살입니다. 그리고 제 결혼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사를 해준 그 남자. 104명의 하객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했던 그 남자. 6년 전 아버지 장례식에서 제 손을 잡고 이제 우리 둘뿐이야. 내가 항상 너를 돌볼게라고 말했던 그 남자. 그 남자는 8년 동안 제 돈을 훔쳐왔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아니었고 오해도 아니었습니다. 3억 1,100만 원.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태어난 해에 저를 위해 만들어주신 계좌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오빠가 제 신탁 관리인으로서 관리해왔던 계좌에서, 결혼 후 석 달이 지나서야 비로소 내막을 완전히 알게 된 계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은행에서 편지가 한 통 왔는데 그 편지는 제게 온 것이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계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그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는 동안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제 가족에 대한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그리고 그곳 시간은 몇 시인지 알려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좋아요.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 아버지 한동욱 씨는 토목기사였습니다. 서울의 같은 건설 회사에서 27년 동안 일하셨죠. 부유하지는 않으셨지만 정밀한 분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물건을 모으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하나씩 모으셨습니다. 31년 동안 매달 아버지는 돈을 모으셨습니다. 저축계좌가 아니라 손댈 유혹이 생길 수도 있는 곳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두 개의 계좌에 각각 하나는 형 이름으로, 하나는 제 이름으로 저희가 태어난 해에 개설하시고 매달 한 번도 빠짐없이 집금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요. 제 형 한태준, 저보다 3살 위의 계좌는 형이 25살이 되던 해에 형 명의로 개설되었습니다. 제 계좌도 제가 25살이 되던 해에 개설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9살, 태준 형이 22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췌장암으로. 진단부터 임종까지 단 11주.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직도 가끔 아빠께 전화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다가 바로 기억해내곤 합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주에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견주야. 내 형이 모든 걸 알아서 할 거야. 형을 믿어. 형이 내 가족이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알아요, 아빠. 알아요. 그는 목요일 아침 6시 14분에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의 왼손을 잡고 있었다. 태준이는 그의 오른손을 잡고 있었다. 내 동생 태준이. 태준이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태준이는 22살이었다. 막 군 복무를 마치고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떤 사람들처럼 매력적이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었다. 선생님들도 그를 좋아했다. 친척들도 그를 좋아했다. 모든 가족 모임에서 그는 항상 이야기하고 웃고 방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나는 3살 어렸고 조용했고 형이 세상사에 대해 내가 아직 이해하려고 애쓰는 무언가를 알아낸 것처럼 보일 때 동생들이 그러하듯이 형을 우러러 보았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태준이는 모든 사람의 의지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류 작업도, 장례 준비도, 변호사와의 만남도 모두 태준이가 맡았습니다. 22살이었던 태준이는 아무런 부탁도 받지 않고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친척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욱 씨가 훌륭한 아들을 키웠구나. 제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9살이었고 아버지를 여인 직후였습니다.
형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처리해 주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어야 했는데. 장례 후 석 달 뒤, 저는 부산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병들기 전에 부산대학교에 합격했었거든요. 거의 입학을 연기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내가 가기를 바라실 거야. 너도 알잖아. 연주야, 가. 여기 일은 내가 다 할게. 그래서 저는 갔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어요. 태준이 형에게 매주 일요일 전화를 걸었죠. 형은 항상 전화를 받았어요. 형은 늘 제 안부를 물었고, 형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공부에만 집중해. 그래서 저는 공부에 집중했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았죠? 형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형이었으니까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19살, 그리고 20살, 21살. 21살 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확인 없이 주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희망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희망은 재정적인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23살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서울로 돌아왔죠. 마포에 있는 중견 물류회사에 취직했어요. 주니어 애널리스트. 연봉 4,100만 원. 합정에 있는 작은 아파트. 12제곱미터. 월세는 55만 원이었다. 나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돈을 아꼈다. 모을 수 있는 만큼 저축했다. 태주는 그때쯤 자기 아파트가 있었다. 마에 있는 34제곱미터짜리 아파트였다. 그가 2년 전에 사둔 거였어요. 어떻게 샀냐고 물었더니 24살에 갓 졸업했고 경력도 없는데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이라고 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아빠도 그를 위해 저축해 두셨구나. 그럴 만도 하죠? 왜냐하면 그때는 제 계좌에 대해 몰랐으니까요. 계좌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남편 지훈이를 만났어요. 2019년 회사 회식에서요. 그는 구매부서에 있었어요.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회사였죠. 그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고 제가 했던 모든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2년 동안 사귀었어요. 그는 평범한 화요일 저녁 우리 집 부엌 식탁에서 8개월 동안 아껴둔 반지를 주며 청혼했어요. 근사한 레스토랑에 데려가지도 않았고 사진작가를 고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부엌 식탁에서 내 맞은편에 앉더니 말했어요. 평범한 화요일을 남은 평생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그렇게 해줄래요?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나는 네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2022년 4월에 결혼했어요. 하객은 104명이었고요. 태준이가 내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그는 내 증인으로 맨 앞에 서 있었죠. 그리고 축사가 시작될 때 그는 일어섰어요. 그는 나를 바라보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 눈물이었어요.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는 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여동생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아버지가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지 이야기했어요. 그가 자리에 앉을 때쯤에는 104명의 하객들이 모두 울고 있었어요. 나는 울고 있었고 지훈이도 울고 있었어요. 심지어 사진작가도. 나중에 말해주길 그도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군요. 축사가 끝나고 나는 오빠를 꼭 껴안았어요. 나는 말했다. 고마워요, 오빠. 그건 제가 들어본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어요. 그는 나를 꼭 껴안았다. 그는 말했다. 진심이었어.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3개월 후 7월의 어느 수요일 아침 편지가 도착했다. 은행에서 온 편지였다. 한국산업신탁은행. 나는 그 은행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편지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한현주. 나는 부엌 식탁에서 편지를 열어보았다. 지훈이가 아직 자고 있는 동안. 그것은 일반적인 계좌 점검 통지서였다. 내 이름으로 된 계좌.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지정된 수탁 기간이 2년 전에 만료되었고 계좌가 주 계좌주에게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기점검 대상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잔액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금액을 읽었다. 다시 읽었다. 4,700만 원.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계속 읽었다. 편지 맨 아래에는 거래 내역이 있었다. 계좌 개설 당시 잔액 3억 5,900만 원. 현재 잔액 4,700만 원. 계산해 보았다. 3억 1,100만 원. 사라졌다.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버지가 나를 위해 31년 넘게 매달 한 번도 빠짐없이 저축해 주신 계좌에서 나는 편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부엌 벽을 바라보았다. 태준이의 아파트가 생각났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해에 그가 샀던 차가 생각났다. 매년 그가 올렸던 휴가 사진들이 생각났다. 일본, 베트남, 유럽. 매주 일요일마다 그가 했던 전화가 생각났다. 여기는 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 결혼식 때 그가 흘렸던 눈물이 생각났다. 그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한마디 한마디 진심이었어. 나는 그 테이블에 앉아 오랫동안 있었다. 그러다 일어섰다. 침실로 갔다. 지훈이를 깨웠다. 편지를 보여줬다. 그는 2번 읽었다.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뭐가 필요한지 말해봐. 나는 말했다. 변호사가 필요해. 그리고 내가 말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일어섰다. 커피를 내렸다. 그리고 내가 준비될 때까지 그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결혼한 남자다. 박 변호사는 우리 회사 동료가 추천해준 사람이었다. 그 동료의 가족은 작년에 복잡한 상속 분쟁을 겪었다고 한다. 편지 내용 생략. 그녀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고 돋보기를 쓰고 있었는데 그 안경은 항상 머리 위에 얹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적어두는 습관이 있었는데 작은 수첩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책상 건너편에서는 도저히 읽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그 옆에 놓았습니다. 거래 내역서, 은행에 요청했던 계좌 명세서, 아버지 유산관리인 임명서류, 태준이라는 사람이 내가 25살이 될 때까지 내 계좌 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는 서류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말없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언제 25살이 되었나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2년 전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럼 계좌는 2년 전에 당신 명의로 이전되었어야 했는데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 형은 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군요. 나는 말했다. 3주 전까지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녀는 공책에 뭔가를 적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말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얼마나 알고 있어요. 나는 말했다. 3주 동안 찾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살펴봤어요. 그의 아파트,
그의 차, 그의 휴가, 그가 등록한 회사의 사업 경비까지요. 2016년에 설립되어 2018년에 문을 닫은 회사입니다. 나는 책상 위로 서류철 하나를 밀어주었다. 3주 동안의 작업물이었다. 찾을 수 있는 모든 영수증, 모든 공공 기록, 추적 가능한 모든 거래 내역. 그녀는 서류철을 열었다. 천천히 훑어보았다. 다 보고 나서는 서류철을 닫았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내 일을 거의 다 해줬군요. 나는 말했다. 제 아버지는 토목 기사였습니다. 그는 제게 결론을 내리기 전에 증거를 살펴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녀는 거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말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일부는 아직 진행 중이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주는 제가 알게 된 사실을 몰랐습니다. 박 변호사님을 찾아간 후 6주 동안은요. 그 6주 동안 저는 매주 일요일마다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그 6주 동안 그는 제 안부를 물었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도 여기도 괜찮다고 했고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에게는 그 6주가 필요했습니다. 사건을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서요. 확실히 그 순간이 왔을 때 그가 반박할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순간은 일요일 오후에 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8시였습니다. 그는 두 번째 벨이 울리자마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말했다. 연주. 잘 지냈어? 내가 말했다. 오빠, 여쭤볼 게 있어요. 그가 말했다. 당연하지. 뭔데? 내가 말했다. 한국산업신탁은행에서 편지가 왔어요. 3달 전에요. 제 이름으로 된 계좌에 관한 편지였는데 무슨 계좌인지 아세요? 침묵. 긴 침묵은 아니었다. 2초. 어쩌면 3초. 하지만 그 3초 동안 우리 사이는 완전히 바뀌었다. 무고한 사람은 계좌에 대해 물어보면 침묵하지 않으니까. 그가 말했다. 무슨 편지? 그리고 나는 그때 알았다. 완전히 조금의 의심도 없이 내 결혼식에서 울면서 진심이라고 했던 그 오빠가 8년 동안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말했다. 괜찮아요, 오빠. 아무것도 설명 안 해도 돼요? 박 변호사님이 이번 주에 당신 변호사님께 연락드릴 겁니다. 그는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몸 조심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 통화 후 나는 거실에 앉아 오랫동안 있었다. 지훈이가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소파 위에 놓인 그의 손은 내 손 옆에 있었다. 잡고 있는 건 아니었다. 그냥 옆에. 그가 거기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웠다. 나는 병원에 계셨던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의 왼손이 내 손을 잡고 있었다. 그를 믿어. 그는 내 가족이야. 나는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태준이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는지, 그리고 자신이 키운 아들이 여동생을 잘 돌봐줄 거라고 얼마나 확신하셨는지, 그 모든 것을 얼마나 믿었는지 생각했다. 나는 31년 동안 매달 돈을 모으셨던 것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매달 모으셨던 것을 떠올렸다. 그리고 생각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아빠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셔서. 정말 죄송해요. 아빠가 그를 믿으셨는데 그는 아빠가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빠가 이 모든 것을 직접 보지 않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빠가 마무리하셨을 방식대로 이 일을 끝낼 거예요. 신중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사건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4,700만 원은 이미 제 계좌로 반환되었습니다. 나머지 3억 100만 원은 민사 소송 중인데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건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명백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태준이에게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태준이의 변호사는 우리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폴더. 들었어요. 그의 변호사가 그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했대요. 이 일에 맞서는 건 그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거라고요. 저는 인내심을 갖고 있어요. 저는 항상 인내심을 가져왔죠. 그 일요일 전화 이후로 형과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다시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승리처럼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상실처럼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날 도둑을 잡은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형을 잃었어요. 아버지께서 믿으시던 사람. 제가 아버지의 왼손을 잡을 때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아주시던 사람. 그 사람이 떠났어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돈이 다시 들어온다 해도 형제가 있던 자리를 채울 수는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복수 이야기는 항상 승리로 끝나니까요. 그리고 그 승리는 현실이에요. 하지만 상실 또한 현실이에요. 두 가지 모두 동시에 진실이에요. 그리고 저는 두 가지 모두를 떨어뜨리지 않고 붙잡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하나. 지훈이가 어젯밤 저녁을 차려줬어. 된장찌개, 팥죽.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 아버지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시어머니께 된장찌개 만드는 법을 배우셨지. 내가 집밥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집처럼 편안한 음식이 생각날 때마다 된장찌개를 만들어 주시곤 해. 나는 부엌 식탁에서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어. 8개월 전에 그 편지를 12리째 열어보던 바로 그 식탁에서 된장찌개를 먹었지. 그리고 아버지 생각을 했어. 아버지의 섬세한 손길. 매달 저축해 주시던 돈. 31년 동안.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조용히 해오신 일들. 하지만 그 일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지. 만약 아버지가 지금의 나를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생각해봤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증거를 살펴봤구나.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구나. 옳은 일을 했구나. 그리고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더 먹어. 말랐어 보이네. 가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께 당신의 어린 시절, 두려움에 떨던 시절, 어린 시절, 아직 보호가 필요했던 시절의 당신, 그리고 그들은 그 지식을 당신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쉽게 당신에게서 빼앗기 위해 이용했습니다.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믿었던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형제자매 간의 신뢰는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신이 그 신뢰를 준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신뢰를 빼앗아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금 어딘가에 앉아 편지나 문서 또는 전화 한 통을 받고 있다면,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은 그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면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들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경고하지 마세요. 박 변호사를 찾으세요. 서류처를 여세요. 사건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세요. 진실은 당신의 분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단지 당신의 증거와
당신의 인내심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확신.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 혹은 당신을 위해 일하고 저축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낸 그 누구든 간에 그 모든 것이 원래 당신에게 돌려져야 마땅하다는 확신. 그것이 원래 당신에게 돌아가야 했던 것, 바로 당신에게.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매일 저는 당신에게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 그리고 그들이 그 후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연주의 이야기에서 어떤 순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알려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것들을 잘 지키세요.